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23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아주 독특하게 네.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 책들을 정리를 쭉 하고 있죠. 베스트셀러를 정리한다는 것은 곧 또 우리 시대를 또 정리한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네.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 우리 정민효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뭐 근데 90년대 얘기하니까 저는 갑자기 어릴 적 향수가 떠오르는 게 그때는 이제 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고 이렇게 책 빌려주고 책 같이 대여점도 있었죠. 책 보통 대여점. 같이 있었어요. 비디오 아, 테이프랑 책을 빌려준대요. 저희 동네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있으면은 엄마 아빠 거기서 이제 매주 책을 빌려가지고 오시면은 어린 나이 그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책을 읽나. 근데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 빌리러 가고 엄마 아빠는 거기서 책을 이제 빌리러 가면은 항상 이렇게 책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서점에. 그럼 그런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르는 그때는 재미? 책을 빌려보고 반납하고 막 이랬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져서 아쉬워요. 네. 우리가 그 사업 한번 해볼까요? 뭐야? 책 빌려주고 네. 돈 받는. 되겠어? 안 되겠지? 되겠죠. 안 되겠지? 네. 넷플릭스가 본래 그 DVD를 대여해주는 그렇죠.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이제 그 보내주면 그 다시 반납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스트리밍으로 하니까 이게 뭐 단가가 1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잘 되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참 복고적인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네. 그 예전에는 그 양서조합 이런 거 해가지고 책을 이제 조합에 가입을 하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이제 이제 지금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내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라인식으로 이제 책을 받다가 반납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그런 문화가 다 사라져가지고. 네, 네. 그 연체료가 되게 무서웠다고요. 은근히 아, 연체료가 그렇지, 엄청 그렇지.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연체료 너무 쌓이면은 그 책방 이제 안 가. 몰래 그 통에다 넣어놓고 안 가. 그리고 또 다른 데를 새로 뚫는 거지. 그런 짓 안 해보셨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사는 가본 적 있어요. 연체료 때문에? 연체료 때문에. 예전에 베텔스만 북클럽 뭐 이런 것도 네, 있었는데 다 옛날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23번째 베스트셀러.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베스트셀러 극장도 있었는데. 이거 MBC. 진짜 좋아했었어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극장. 극장. 그렇죠. KBS가 TV 문학관이 TV 있으면 문학관이고. MBC는 베스트셀러 극장. 그럼 그거 베스트셀러 극장은 무조건 책을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였던 그 거예요? 창작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창작 그러니까 작가들이 신인 작가들 네, 뭐 창작을 하는 그런 많았던 것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자, 여튼 90년대로 한번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네. 기억에 많이 남으실 만한 책들 등장할 겁니다. 자, 90년대 가면 어떤 네, 책부터 그러니까 나옵니까? 90년대 같은 경우를 그 한기호 출판평론가는 이렇게 봐요. 90년대 책 제목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나라는 거예요. 나. 이제 개인주의 시대가 열린 거죠. 네네네. 80년대까지 역사와 집단, 계급이 중요했는데 90년대 이제 이념의 시대가 사라진 그 이념이 허물어진 빈틈에 이제 결국 살아남은 것은 개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 제일 중요해졌다는 거죠. 90년 내내 관통했다는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90년대 유행한 것도 바로 이제는 나라는 것들, 개인이란 게 중요해지니까 나의 사랑, 나의 욕망이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 X세대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눈치 안 보고 자기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X세대의 주력. X세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다 70년생들이니까. X세대네요? X세대죠. X- 대표 주자네요? 우리 때 그 이병헌 그리고 손지창. 아니 이병헌이랑 한 명 더 있었는데 뭐가? X세대 대표 광고 모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X세대를 표방하면서 이병헌이랑 나머지는 여러분께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두 명이 딱 있었어요. 진짜. 이병헌도 왠지 틀렸을 것 같다. 아니야 이병헌 맞아. 이병헌이랑 누구 한 명 더 있었는데 배용준인가? 배용준이 이때 인기 별로 없었을걸? 아닌가? 90년대 94, 5년 이후에 그 첫사랑 이후로 배용준 그렇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X세대가 그때 등장하면서 네. 어떤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당시는 이제 결국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심 아버지가 억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사라져 버린 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여성 페미니즘 문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어. 또 하나의 문화라 해가지고 그 여성 이하여대 여성학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동인지들 페미니즘 본격화된 시대죠. 대표적인 게 뭐 그 당시 이제 여류 소설가들이 박완서라든지
양기자라든지 공지영 이런 분들 책들이 정말 그 시대성을 반영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예를 들어 박완서 같은 경우는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 네, 뭐 네, 이런 네. 거. 양기자 같은 경우는 양기자 작가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다. 아. 다 영화 우리 다 엄마 됐죠. 양기자 책을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 예. 원미동 사람들. 예. 지금 교과서도 나오는데. 원미동 사람들 네네. 우리가 한번 했던가요? 안 했죠? 하진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네네. 난 왜 이렇게 얘를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책을요? 이 원- 원미동이 부천에 있는 그 원미동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제 네. 원미구죠 네네. 지금. 아니에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네. 원미동입니까 네, 아직도? 원미동일걸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이제 원미동 사람들 책이 이제 원미동이 서울에서 좀 밀려나신 분들. 뭐 그렇게 이제 서울 외곽 이제 수도권이니까. 네. 네. 그래서 구로동까지 미처 못 가신 분들이 이부망천처럼. 그랬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모여 사시는 분들이 네. 아주 작은 뭐 빌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더 그 중에서도 좀 잘 된 분들이고 또 이제 슈퍼가 뭐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슈퍼가 원래 있었는데 그 옆에 쌀 가게에서 네. 그 슈퍼에서 팔던 뭘 같이 이제 팔면서 경쟁이 붙어갖고 아.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재밌게 저는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양기자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나는 소망한다 나잖아요. 네. 아,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이용준 문화재청장을 했는 나의 나의 문화유산. 문화유산답사 아, 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 들어본 책들이네. 99년 마지막을 장식한 게 바로 서갑숙의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 싶다. 맞아. 이 책이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네. 제목이 딱 봐도 자극적이고 야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보진 않았고.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을 봐도 그 나이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예. 사실 이게 99년 그의 베스트셀러 1인데 이게 공식 집계에서 제외됐어요. 하도 이게 문제 제기가 많고 비난이 들끓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베스트셀러 1인데 공식적인 집계에서 제외가 되고 그것도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뭐 실제 여성이 그런 어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막 얘기한 책이에요. 솔직하게. 아니 그러니까 서갑숙 탤런트로 유명했잖아요. 배우,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자기의 어떤 지나온 그 일종의 섹슈얼 히스토리를 쫙 다 나열한 거죠. 그때 이제 이분 이제 배우자도 탤런트를 하고 계셨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 단어가 되게 좀 이혼했죠? 그때 내기 전에 이혼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기 전에 이혼한 상태였는데 그 내용이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19금 이런 거 표지를 붙이고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 서갑숙 씨가 아주 유명세를 많이 치렀죠. 지금은 맞아요. 제주도에서 펜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근황까지.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아마 노영국 씨랑 네, 네, 결혼을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갑숙 씨 이 책 저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봤습니다. 안 본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자극적이어가지고 되게 센세이셔널한 책이었잖아요. 네, 네. 90년대는 내가 그렇죠. 강조된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아버지가 없어진 시대잖아요. 네. 그 이념이 다 무너지고 자 이럴 때 결국 그러면 또 항상 반작용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향수 이런 작품들이 또 베스트셀러 되기도 해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향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일종의 명문가에서는 반드시 이 책을 뭐 교훈 삼아 준다는데 그 영국 그 외교관이자 정치가인 체스필드가 그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우리나라 번역된 제목이죠. 그치 있어요. 네네.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 근데 그게 이제 나름 그쪽에서는 베스트셀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나름 좀 있는 집안에서 자식에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다. 뭐가 나는-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게? 어떤 식의 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것들 일종의 어떤 교훈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생활 이런 습관이라든지. 사람은 멀리해라. 멀리해라. 그렇죠. 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처세책이 되는데 소설 같은 경우가 진짜 다 그건 아버지 이야기들. 대표적인 게 우리 김정현의 아버지. 제목이 그냥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봤나? 전직 경찰관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왜 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가 그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버지가 그 암을 앓고 돌아가는데
가족들은 몰랐다. 뭐 그런 듯 이야기 같아요. 저도 읽지는 않고 그때 유행을 했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내용이 그때 이게 IMF 1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완전 IMF 이후에 이 시대의 아버지를 완전히 미리 예고했다 해가지고 아주 그걸 냈죠. 그리고 IMF 이후에 나왔지만 조창인의 가시고기. 가시고기. 그건 아주 유명한 걸로 아시죠? 예. 아시죠? 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줄거리가 대충 이게 영화는 됐나요? 그 엄마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하러 해외로 떠나버리고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몸이 아파요. 근데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이제 장기를 팔아서라도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암인 거야.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이제 결국 각막을 팔아서라도 한다라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좀 이게 잘못된 설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진짜 가시고기 뼈밖에 안 남 뭐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갖다 바친다. 뭐 이런. 그리고 수컷 이제 가시고기는 수컷이 더 뭐 부정이 각별하다 해가지고 뭐 이런 의미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버지의 그 향수, 복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90년대 소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아버지의 힘을 좀 이런 것들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아버지라는 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사실 그 아버지에 대한, 겉으로는 강한 아버지를 다시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 바로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이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아버지는 네. 누구겠습니까? 박정희입니까? 핵이죠, 핵. 아, 핵이 아버지예요. 핵미사일로 나오죠. 아, 그게 있어야 우리의 생존이. 그렇죠. 그리고 그거 나오잖아요. 핵미사일 묘사도 남근이에요, 남근. 검고 길쭉한 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게 남근을 표시하는 거죠, 성상 사실. 아버지의 힘의 권력의 상징은 그 남근 숭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게 나오고, 영원한 제국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 영원한 제국의 기본 모티프는 정조가 그때 독살이 안 당했더라면 이런 식의 모티프는, 그러면 정조는 일종의 절대적인 어떤, 본래 이제 서양 역사에 보면 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일종의 절대 왕정이 있다 이거죠. 그럼 정조가 바로 계몽군주로서 그 왕정이 탁 잡아야지 우리가 결국 산업화가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로 안 들어갔을 텐데, 철인왕 정조가 살았더라면 그게 아버지에 대한 향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상징하는 것들이 겉으로 보면 이거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아버지를 아주 강렬하게 원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까 엎둥이 소설에 했잖아요. 네. 실제 겉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사실은 의문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은 지금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아버지를 내가 다시 살리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미 아버지 허약함을 다 알아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거 정신승리한다고 해서 이 아버지는 과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네. 라는 의문이 그 책에 다 깔려 있어요. 사실. 그건 좀 이따가 뭐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두 책이 다 93년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두 책이 또 왜 베스트셀러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문열이 서평을 극찬을 했거든요. 아, 이 두 책에 네, 두 책 대해서요? 이문열 작가가. 아,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사보는 거죠. 뭐. 아, 그때만 해도 이문열 파워가 대단했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문열 작가 책은 베스트셀러에 없어요? 아, 있습니다. 80년대 아까 사람의 아들 말씀드렸고, 아. 그리고 이제 제일 베스트셀러는 삼국지죠. 이문열 삼국지, 평석 삼국지는 1,700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요. 근데 이문열 작가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젊은 날의 초상이라든지 뭐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든지 이런 그 낭만의 계열 소설이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분이 그 정치 쪽에 너무 이제 개입하려는 소설들,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오디세이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호모 엑시쿠탄스 해가지고 예전에 영진 씨가 했던 네네네. 언급했던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뭐 악의 힘들이 있고 그 이제 그런 이게 호모 엑시쿠탄스입니다. 처형하는 인간 뭐 이런 네네네. 뜻인데, 이런 것들로 나아가면서 이게 너무 극명하게 갈려버린 거죠. 근데 이분은 물론 낭만주의도 약간 왕조 해고적 낭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양반 질서라는 것들에 대한 그 근본적인 향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미니스트들한테 아주 그 반격을 받은 그 소설도 있죠. 그 자기 집안의 그 할머니 그린 예, 소설이 있는데, 네네네. 그 소설 갖고 또 페미니스트하고 일대 격전을 치르기도 했죠. 하여튼 뭐 이게 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요. 네. 우리 이제 그 바로 이제 김영 교수님 분석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북한 핵 문제로 딱 그 93년 긴장이 고조됐잖아요. 네. 그 시기하고 정말 잘 맞물린 거죠. 그때 이제 결국 딱 이 소설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희소 박사를 네.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박사의 유족이나 제자들 말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 이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분야가 다르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다. 이론 물리학하고 충분히 뭐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의 논리는 핵 보유 논리거든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설 속에 이제 나오잖아요. 남과 북이 합작해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우리를 막 이제 압박을 해가 공격할 때 우리가 이제 태백 300m 숨겨놓은 버튼을 딱 누르니까 핵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갔다는 거예요. 일본을 그래서 이제 일본이 사색이 됐는데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 가지고 동경 앞바다에서 탁 이제 멈췄다. 터지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쪽 그건 안 공격 안 한다. 근데 한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가 일본이 이제 손을 들고 항복을 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호쾌한 거죠. 완전히 그때 또 유행했던 만화가 남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현세의 남벌. 희한하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스토리가 상당히 유사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또 나왔던 에세이가 바로 1등이 전역에 일본은 없다예요. 물론 유재순 작가의 그 내용을 표절했다 이런 11호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묘하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민족주의 경향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근데 이런 분들이 약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를 남들보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 먼저 보고서 아 이제 분위기가 요렇게 가겠다 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책을 쓰시는 건지 그래서 히트를 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운이 좋게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썼는데 시대를 잘 만나서 이렇게 빵 터지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지금 두 가지 다 들어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작가분은 자기가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자기는 정말 많은 책을 팔고 싶다 이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말 기획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딱 했던 게 한 권으로 읽는 왕조실록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기획을 했다거든요. 저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도 제가 알기로 한 200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기획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 권으로 읽는 뭐 탐국시대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그 기획의 힘, 그게 베스트셀러가 분명히 되기도 하죠. 네. 근데 그런 건 아주 좀 드문 것 같고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독자 대중이 그 책에서 읽어내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가 의도한 걸 떠나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읽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의 어떤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자의 경우가 베스트셀러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 흐름들과 맞을 때.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일본은 없다라든지 남벌, 만화 남벌이라든지 에세이에 일본은 없다, 만화는 남벌, 그리고 이제 소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묘하게 어느 시점에 탁 공교롭게 대중들이 그 당시에 일본이란 것들을 본격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흐름이 잘 맞물리면 네.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들도 의식무의식적으로 아마 이런 그 사회 움직임 같은 걸 아마 그냥 꼭 뭔가를 내 신문 기사를 읽어서라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아마 파악을 하는 것 같고 네. 네. 또 하나는 그 비슷한 책들이 쭉 있어서도 네. 대중이 이게 픽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을 받음으로써 이게 유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비슷한 책들이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을지 몰라도 네. 그때 대중들이 그거를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90년대부터는 뭐 뉴스 시간이라든지 드라마에서 언급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된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 그 우리들의 천국인가요? 네. 거기에 그 당시 남녀 주인공 가장 인기 얻었던 남녀 주인공이 최진실 씨와 홍학표 씨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유행했던 책이 에리 프롬이란 말이죠. 그 에리 프롬 책이 완전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 이제 거기서 나오니까. 네. 그게 사랑의 기술이었던 걸로 같은데. 네. 그게 완전히 사람들이 다 사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뭐 외국 작가예요? 예. 에리 프롬인데 그럼 설마 한국식이 오랜만에 정민여다운 질문 하나 써보네. 에리 프롬인데 외국 작가냐고?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주 대표적인 그 철학자죠. 그리고 Where 이제 are you from? 아유 반갑다 정민여. 오랜만이네요. 오늘 좀 너무 제가 어렵네요, 좀. 아 오랜만이다.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조금 이제 베스트셀러 조금 아까 말한 엎둥이 독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 바로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이제 우리 핵을 가지자. 네. 그러니까 아버지로 대변되는 핵으로 대변되는 아버지를 갖고 싶다. 강한 민족이 되자.
이런 것 같은데 그 책에는 오히려 반민족적인 정서가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책을 좀 흥미롭게 하려고 이희소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로 이용우 박사를 나오는데 네. 그 숨겨진 여인과 그의 딸이 막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나라의 관리들, 이 나라 정부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국가는 국가다워야죠.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들어간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면서 이 조국이 너무 무능하다. 왜 이 박사를 지켜주지 못하느냐. 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민족에 대한 열등감이 오히려 조장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한심한 엽전들이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들이 나오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긍정하는 게 많이 나와요. 일본은까지만 미국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막상 가니까 야 미국은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역시 미국은 실력만큼 대접을 받는 사회야. 미국은 정말 넓은 나라가 좋아. 미국은 결국 그래도 이 중산층이 있기 때문에 마약과 섹스와 범죄로부터 이 나라는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가는 나라야.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그 소설에 보다 보면 그 박사의 죽은 배우는 미국이 죽였다라는 게 깔려 있는데도 미국은 좋다고 나오는 참 애매모호한 게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우리가 핵을 개발한 걸 용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사실은 보면 결국 우리가 가고 싶은 건 미국이 아니 핵이 아니라 미국이 되고 싶은 거다 이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도 보면 우리가 정말 강한 아버지를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무의식에는 우리가 과연 되겠냐. 우리 민족 이렇게가 되겠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들어온 과학자 하나 제대로 못 지켜준 나라가 우리가 과연 이거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민족주의자 면모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뭔가 그런 좀 의심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런 책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결국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한 아버지가 필요하면서 실제 읽어보면 과연 아버지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버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아버지가 과연 일을 하겠냐? 허무주의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이모하게 이런 것들이 영원한 제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영원한 제국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대로 못 해낸다 이거죠. 결국 정조는 죽었고 네. 이 정조를 도와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주인공 젊은 유학자 이인몽은 그냥 이게 모든 게 하나의 꿈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인생 살아온 게 꿈과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아온 게 과연 뭐냐 이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뭔가 어떤 이제 모든 것들이 허구나 환상으로 느껴진다 이거죠.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과연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80년대는 오히려 의식적으로는 아버지를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잖아요. 네. 아버지가 90년대 베스트셀러는 의식적으로는 강한 아버지가 되자, 내가 새로운 아버지가 되자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있겠냐 과연 존재했냐. 80년대 90년대는 묘하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뭐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80년대 90년대는 서로 도치돼 있단 말이죠. 그게 참 이게 묘해요. 80년대 시대에서는 의식적으로는 아버지를 부정하면서 무의식적으로는 그래도 강한 아버지가 되고 싶고 90년대는 의식적으로는 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아버지라는 게 과연 있겠냐. 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단 말이죠. 이게 맞다 했어요 이쪽에서. 그게 소련의 몰락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도 이념의 몰락하고 아주 이념의 밀접하네. 몰락과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독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볼 때 한쪽 면만 보면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현실 비판하는 게 베스트셀러 그게 아니고 현실 비판과 현실 초월이 항상 같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입문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분야의 책을 한 권에 담아준다는 이 책들이 유행을 하는 거는 네. 사실은 따져보면 의식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다양한 분야에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알고 싶다는 욕구 그런 게 강한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네. 그게 그렇게는 무의식적으로 또 그걸 반대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로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어떤 시작이고 이 많은 분야에서 너가 나가려면 이제 정말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는 것들. 이 욕구들하고 같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저희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그런 양면성이 여기에도 녹아 있네요.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도
나는 진짜 최고의 커피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네. 마시는 이 커피를 나는 마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이게 진짜 세계 최고의 커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맛이 떨어지니까. 분명히 난 좋은 커피를 비싼 돈 주고 먹고 네. 있지만 네. 의심이 한 구석들이 있단 말이죠. 커피도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은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지. 네. 다 똑같이 공장에 찍어낸 겁니다. 하지만 1kg 커피는 다르잖아요. 1kg 커피는 어떻습니까? 1kg 커피는 마시면서도 그것도 역시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내가 이 가격에 먹어도 될까? 이런 의심이 또 들잖아요. 네. 이게 과연 커피인가 신인가? 네. 그래서 내 마음을 달래주는 종교와도 같은 커피, 바로 1kg 커피. 네. 1kg 커피도 유일신 사장과 함께합니다. 많이 피곤하세요? 우리 1kg 커피 네.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죠? 네, 이제 네. 커피는 뭐 대부분의 우리 일당백 시청자분들은 다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그 1kg 커피의 은혜를 못 입은 분들이 주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 번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1kg 커피의 은혜로움에 다 같이 또 대동단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사태가 끝나면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 네. 되게 많더라고요. 챙겨가야지. 여행 갈 때 이제 그 커피 같은 거 챙겨 가시잖아요. 챙겨가야죠. 그 드립백 커피가 가져가기가 되게 좋아요. 편하죠. 네. 무게도 가볍습니다. 네. 네, 한 10일치 챙겨가도 음. 뭐 한 200g도 안 되니까. 네네. 네. 자, 1kg 커피 집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여러분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에서도 네. 광고주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커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kg 커피를 보면 현대의 기호학적인 경영하고 아주 잘 부합하는 커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 상품이 아주 귀한 시대였잖아요. 제품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수공 제품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해질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장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내가 평생을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산업 시대 이후로 물건이 이제 대량 생산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똑같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으니까 이거를 애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간직해야 될 필요가 없고 애착이 사라지면서 다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면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면 이제 사람들 바꾸게 되니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기존의 물건을 다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쵸. 스마트폰이 왜 멀쩡히 쓸 수 있는데 버리냐? 새로운 기능 나오면 이거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버려버린다. 가전제품 특히 심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나오면서 버리는데 문제는 사람은 그 기능이 나오는 것 말고도 기능은 여전히 똑같잖아요. 커피 같은 거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나만의 고유성을 확보할 거냐? 네. 그럼 기호가 중요해지거든요. 기호. 그래서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 명품이 유행을 했냐면 이게 기호로 작동하거든요. 이제 이게 같은 물건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호로 작동하기 때문에 에르메스다 뭐다 하는 그 기호 자체를 사람들 소비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1kg 커피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바로 똑같은 어떤 그러면 예를 들어 같은 나라에서 같은 농장이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같은 커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다르냐고 할 때 기호로서 아주 충실하게 그 작동을 해준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을 항상 네이밍에 신경을 쓴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름 위의 산책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공장 확장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공장 그것도 이전. 기호다. 그것도 기호예요. 그러니까 기호로서 이제 내가 마시는 커피에 이제 기호를 소비한다는 공정 교역을 통해서 내가 먹는 커피를 내가 동참한다는 느낌을 주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호로서의 커피에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1kg 커피에서 또 우리는 네. 기호를 발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90년대 네. 쭉 왔고요. 네. 이제 설마 2000년대로 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90년대가 이거 최신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가야지 2000년대. 네. 못 갈 게 뭐 있어? 참 많은데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작품 몇 개를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아버지의 시대 아버지. 그에 대한 어떤 결핍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그때 유행했던 게 소설 동의보감.
아. 소설 토정 비결 이런 것들 소설 목민 짐서 이게 네.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습니다. 그 베니스의 개성상인 이것도 한참 네네 그런 식이었죠. 베니스의 개성상이는 뭐야? 그 흐름 속에서 온 거죠. 베니스의 개성상인 왜 몰라? 아 몰라요. 되게 이름이 웃기다. 그 엄청 저기 히트한 책이에요. 아 그래요? 베니스의 상인을 패러디한 건가요? 그 이제 루벤스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 아시죠? 네. 루벤스. 네. 그 루벤스의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있다 이거죠. 개성상인 해가지고 조선 사람을 그린 그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실마리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그 조선의 상인이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유럽에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그걸 매개로 했다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그 개성상인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네. 그분 중에 이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제일 또 유명한 상인이 있어요. 뭐 유명한 상인이 네. 어려서 굉장히 하여튼 고생하다가 나중에 유럽까지 가서 이제 뛰어난 상술과 이제 어떤 그 인성, 인품 뭐 이런 걸로 네. 그들을 이제 유럽인들. 감동시키고 아주 뛰어난 전설적인 상인으로 남았는데 네. 그 장면을 이제 루벤스가 뭐 그렸다 뭐 이런 건데 재밌었어요. 꽤 유행했습니다 그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충 뭐 이게 그렇게 많이 안 팔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백만 부 팔렸거든요. 네, 네. 그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 그 우리 저기 뭡니까 그 정광열 씨 나왔나요? 그 허준. 허준의 이게 네. 사실 원작이 된 네. 책이란 말이죠. 소설 동의보감이. 네, 저도 이게 91년에 봤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상중하 세권. 근데 이게 미완의 작품이에요. 네. 이분이 원래 방송 작가인데 이걸 완결을 못 짓고 결국은 세상을 돌아가셨거든요. 아. 미완인데 그래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아까 말한 역사 아버지라는 것들하고 좀 관련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 이제 93년 4년에 혹시 이거 논술 시험 치셨죠? 저요? 예, 안 치셨나요? 논술은 안 쳤습니다. 그러면 그 논술 시험이 도입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기철 작가의 반갑다 논리야. 그 9살 인생을 썼던 위기철 작가가 네. 이 반갑다 논리야 시제로 수백만 권이 팔려가지고 맞아요. 오래 무명생활을 벗어났거든요. 반갑다 논리야. 네. 우리 90년대는 재밌는 게 한때 부부였던 사람들이 둘 다 베스트셀러 작가 된 거죠. 위기철 작가와 공지영 작가 둘 다 수백만 권씩 파는 거예요. 그래요? 둘이 네. 부부였어요. 둘 다 수백만 권씩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때 이 부부가 그러니까 한때 어떤 부부였지만 그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쉽지가 않은데 정말 수백만 권씩 팔렸죠. 그리고 이제 인문교양서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정말 뭐 이제 낙양의 네. 집가를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진경 작가인가도 왜 한참 책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이진경 그 작가 같은 경우는 네. 그 철학과 굴뚝 청소부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교양 철학 인문서인데 본래 이분이 PD 출신의 운동권 이제 지식인이었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직접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국가 단체 노동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감방에 가게 됐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학술 운동을 하면서 지금 네. 그 수유 공동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책을 많이 쓰는 애죠. 근데 그분이 본래 대학원 다닐 때인가 대학생 때 사사방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 해가지고 네. 이거를 정말 그때 우리가 너무 놀랬거든요. 이거 나이 20대 초반에서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는가? 이 막스주의를 다 알아야 되는데 하는 네네네. 정도로 막 그게 했는데 예전에는 그거는 인쇄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겠지만 아주 사회과학 분야에 유명했죠. 맞아요. 최근에도 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네, 네. 하여튼 뭐 이진경 작가도 굉장히 유명했던. 이진경 작가 그 철학과 굴투청소 이런 것들이 또 그 당시 많이 네네네네. 유명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책은 아니구나. 그 개미 뭐 이런 게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이게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한국적인 오히려 작가다. 그래서 진짜 이게 한국에서 오히려 조명이 되면서 프랑스에서 더 재조명이 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우리도 참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90 그것도 한 3, 4년 뭐 대충 이쯤일 거야. 뭐 제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개미란 책이 막 1, 2, 3권 이렇게 막 나오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개미 이야기예요? 네, 진짜 개미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네. 꽤나 집단의 어떤 그 힘이나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동일성이 좀 그쵸, 강하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와 굉장히 좀 많이 닮아 있다. 네. 근데 그 개미란 책을 보면 그 집단의 개미 중에 한 마리의 개미가 뭔가 다른 생각하면서 나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90년대 초 중반쯤에 우리가 그 책을 픽을 한 거는 나라는 게 중요해지면서. 그렇죠. 네.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전체 개미와 같은 생활, 개미 집단과 같은 생활을 하지만 네. 나는 뭘까? 거기에서 아마 개미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게 아닌가라는 나름의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가 보면 별로 이- 동의하지 안 아니 않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래도 받아라. 아니 안 개미 이야기 받아주시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인기가 됐냐면 그 교양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개미 관련한 아주 자세한 지식들이 들어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이문열 작가가 왜 80년대 베스트셀러가 됐냐면 그 소설의 교양 체험을 할 수 있게 느낌을 주는 거예요. 소설책 안 읽고 나도 뭔가 내가 좀 많이 아는 것 같다. 남는 종교라든지 게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미 같은 경우도 그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 개미의 어떤 생태라든지 네, 생물학적인 지식들 과학책처럼.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알게 해주는 뭐 뿌듯한 느낌을 준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책이 어려워지면서 더 읽기가 싫어지던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약간 지식적인 걸 막 갑자기 책에 담으면은 확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네. 뭐 평범하지만 뭐 무슨 특별한 무슨 잡학사전인가 하여튼 그런 네. 그런 것까지 측면이 있죠. 네. 예, 그 개미 관련해서 어. 그거 나오고 나서 아마 아예 그- 카테고리가 또 분류돼서 네. 사책이 나왔군요. 예, 그런 책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개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유행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개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성을 추구하는데 유행을 따라가면 개성이 아니고 집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또 그게 그러니까 개성과 사회성이 계속 충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것 같은데 순행하는 게 유행이고 베스트셀러 읽는다는 것도 내가 사실은 뭡니까 이 베스트셀러를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나 자아를 발견하는 건데 이게 유행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묘한 게 순행과 역행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조건은 반드시 그 모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베스트셀러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체. 만들기 시리즈 없어요? 응? 만들기 시리즈 같은 거. 쇠부럼 시리즈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로 되지는 않죠. 이게 보통은. 진짜 많이 팔렸는데 그것도 아 그래요? 학교 앞에서. 아, 네. 그래요? 아 정식 서점이 아니고 네, 이렇게 조그마한 책 근데 책이었어요. 그것도 진짜 만들기 시리즈 이렇게 최불암 시리즈에서 미니 책으로 해서 각각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저자가 따로 없나 보지. 최불암 씨 아니야? 막 최불암 씨가 그걸 썼겠니?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어떻든 네. 이런 것들 뭐 2000년대는 결국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런 이제 자기라든지 가족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자기개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2000년대 대표한다면 우리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때가 이제 IMF 지나고 나서 네. 돈이라는 게 그렇죠. 아, 우리에게 경제책 진짜 많이 나왔던 것 매우 같아요. 중요한 시대가 부자 되세요, 되었으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죠? 김정은 네. 배우가 그 비시카드 광고할 때 여러분 뭐 모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네. 것들이 완전히 히트를 친 거였죠. 김정은 씨도 참 인기 많았는데 지금은 다른 김정은이 인기가 많으니 김정은 씨.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이제 외국 서적들 우리가 대표적인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제 2000년대 많이 판타지. 휩쓸었죠. 네. 그러니까 환타지들이 이제 결국은 또 한 이제 시절을 풍미하는 때가 있었던 거죠. 네. 2000년대에는 아빠 뭐예요? 사생아예요? 그럼 업둥이에요? 업둥이죠. 2000년대도 이게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같이 모순이 다 병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000년대 이후는 좀 더 가치가 다운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개발 서적, 교양 서적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다름의 이제 독자층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IMF 겪으면서 2년간은 밀리언셀러가 안 나왔어요. 이제 책을 사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다시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책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크게 보면 또 2000년대 올라가면서 그 당시 99년 이럴 때 오체불만족 이런 책들이 유행을 했거든요. 아, 오체불만족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토다케라는 네, 일본에 네.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다리. 팔다리가 네. 이제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사대 대학을 다녔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보면 이제 이게 뭔가 약간 이제 기획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같이 TV하고 아주 다른 매체하고 같이 긴밀한 관계가 될 때 베스트셀러 돼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나올 때고
그 방송국에 네. 프로하고 같이 이게 다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 사람 자체를 이제 캐릭터하고 약간 이슈를 만드는군요. 네, 같이 이렇게 흐름이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출판사의 마케팅 능력이 중요해지거든요.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요즘 베스트셀러 책은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작년에는 김영하 시인의 네. 김영하 소설가 네. 그 여행 에세이가 여행 에세이. 네, 그걸 했죠. 하여튼 뭐 대단한 책들이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키가 한참 또 우리 사회 그러니까 일본 네. 책들이 한참 또 유행하던 때가 네. 있죠. 뭐 바나나. 아, 유시모토 네. 바나나인가? 그렇습니다. 요시모토 바나나도 아버지가 아주 유명하신 문예 비평가거든요. 요시모토 다카키라고. 2000년대 진짜 일본 책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2000년대.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약간 작은 소설들. 네. 네, 그래도 한 번은 또 남미 쪽 한 번 가갖고 그 연금술사니 11분 뭐 이런 책. 그렇죠. 파울로 코엘료 같은 경우가 이제 연금술사 같은 경우가 예전에 미리 나왔는데 별로 인기를 못 끌다가 네. 코엘료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 연금술사가 워낙 많은 판본이 번역본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가장 마음에 드는 판본이 한국판이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끌다가 한 번 또 바람을 부니까 이게 뭐 폭발적으로 팔렸죠. 네네네. 그러다 이제 뭐 무소유 뭐 이런 책도 좀 있었던 네. 것 같고요. 얼핏 기억나는 책들 하여튼 뭐 대략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이제 제가 지금 2000년대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게 두서없이 많은데요. 그런 데는 좀 있는데 뭐 칼의 노래 이런 것도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아주 인기를 끌었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의 이 책들도 인기를 끌었고 또 한비아의 중국 현문록 한비아 시리즈가 또 인기를 아, 맞아요. 끌었어요. 한비아 씨. 한비아 씨. 씨. 읽었어요. 예.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 TV도 좀 나갔었죠. 네. 근데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결국 2008년에 정권이 이제 보수 쪽으로 넘어가면서 2010년에 그 당시 보수 정권 2년간 되면서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당시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말하고 이런 모순 속에서 가장 유행했던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죠. 마이클 샌더.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사실 정치 철학책이 그 70만 권 가까이 팔리기 쉽지가 않은데. 이거 아직도 거의 베스트셀러로 쭉 이어진 스테디셀러 아니에요? 이거 정의란 네. 정의란 무엇인가도? 무엇인가.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게 많이 안 팔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당시 우리 입장에서 그 공정이라든지 네.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라든지 이런 맞아. 것들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하고 많이 맞물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다음에 또 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무라카미 하루키 시리즈들도 여전히 인기가 있었고 네. 이제 법정 스님 또 그 당시 이제 2010년에 돌아가셨나 하여튼 돌아가시고 이럴 때 또 법정 스님의 책들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인기가 얻었던 거죠. 그 이혜인 수녀님 책도 인기 많았어요. 네, 시집. 이인 소녀님 책 인기 많았죠. 근데 이인 소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녀님이잖아요.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술 활동이라는 게 또 그거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이런 사역을 맡았다는 게 편지 사역. 그러니까 독자가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걸 답장해 주는 그 자체가 일로 인정 이제 사역으로 인정해 가지고 네. 그럼 저술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배려를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로 그 작업을 계속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역대 베스트셀러 쭉 보다 보니까 네. 네. 무슨 생각 들어요? 드래곤볼이랑 아마 슬램덩크 이런 게 네. 만화책. 만약에 이게 카운팅이 됐으면 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근데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막 그 해적판 뭐 이런 식으로 막 대충 복사돼서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아마 계산이 좀 안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화책이 인기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가 뭐 일본도 그렇고 그 뭐 전 세계 어디가 마찬가지인데 그 사르트르 같은 경우도 내가 사실은 재미있는 건 만화책 볼 때 재밌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자라도 그러니까 실제 만화책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그 소년 점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화 주간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잘 나갈 때는 660만 부를 찍어요. 주간. 660만 부. 주간 660만 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90년대, 95년 이럴 때 만화 잡지 전성시대가 있었거든요. 보물섬, 보물섬 80년대 나왔지만 그때 IQ 점프라고 IQ 있었죠. 점프. 네. IQ 점프도 한때 60만 부 찍었어요. 와. 근데 이 60만 부라는 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주간지 60만 부라는 게 이게 60만 부를 몇 명이 보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사람이 본다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만화 대본소에서 그걸 보잖아요. 네. 만화 대본소에서 그거 한 권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려 나간 걸 따져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말씀대로 실제 진짜. 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예, 그게 최소 10배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베스트셀러 쭉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살살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 업둥이의 어떤 독서가 있고 네. 사생아의 독서가 있는데 근데 결국 보면 두 가지 다 모순적인 것들을 안고 가는 게 베스트셀러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니까 이렇다 이런 게 아니고 요거 속에 또 그 무의식적으로는 네. 이게 담겨 있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더라. 근데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냐? 어떤 우리가 어떤 정치나 사회 현상이나 여러 현상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표면이 있고 그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다 이거죠. 그 그렇죠. 표층과 심층을 같이 파악하는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 우리가 뭔가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거지 의식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아 이렇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의식만 쫓아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베스트셀러가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 보면 이제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져도 안 되고 우리가 예전에 DJ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지만 반걸음 앞서가라 이거죠. 국민보다 반걸음 앞서 나가야지 같이 갈 수 있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과격해도 안 되고 너무 얌전해도 안 되고 너무 고상해도 안 되고 너무 또 통속적이도 안 되고 아, 이게 되게 어려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잘 보면 있잖아요. 현실적 억압을 무조건 까발려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억압들을 고발하면서 같이 안고 가는 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네. 거죠. 우리 예전에 했던 말 모순을 결국 안고 가는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른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애매모호하고 말도 안 되는 이것들을 안고 갈 때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시사하는 바가 네. 우리 생각엔 단순하게 이게 막 상업 자본이고 출판 자본이 공작을 한다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대중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대중은 항상 자기 스스로 그게 참 이게 모순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때도 이제 우리 정민님도 그랬지만 개별화되고 싶으면서도 사회화되고 싶은 거예요. 네. 사회 압력이 막 물밀듯 들어올 때는 나는 내 개성을 갖고 싶어요. 네. 근데 또 내 개성만 찾다 보면 이게 또 너무 그렇죠. 힘들죠. 그럼 또 네. 사회화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모순을 있는 게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네. 그게 너무 한쪽 방향에 우리가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순결주의적으로 아 이건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이분법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베스트셀러 책을 너무 주막한산으로 흘렸습니다만 네. 좀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네. 23번째 시간 어휴. 베스트셀러로 지난 한 3, 40년 정도를 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언급된 책들 중에 봤던 책이 많지는 않죠, 우리 하나도 선생님? 없어요, 저는. 1도 없어요, 진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없어요. 진짜 한 권도 없어요. 개미 안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역시 우리 장군님 네, 최적의 진행자인 것 같습니다. 태백산맥 이런 거 혹시 당연히 안 읽죠, 태백산맥을. 고등어 네? 공지영 소설 고등어 몰라요. 그러면 그래도 한 권 또 말해보세요, 정방님. 해보세요. 해보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안 아, 보죠. 안 읽었어요? 이렇게 일단 장편 소설은 전 안 읽어요. 아버지 안 읽었고 네, 해리포터 안 읽죠. 그냥 읽은 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뭐.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이건 읽은 걸 얘기하는 게 빨라요. 이거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 최신 책은 저는 그 네. 채식주의자밖에 없어요. 채식주의자. 네, 좋습니다. 네. 언제 한번 저희가 기회 되면요 한강 작품도 한번 저희가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정방님 눈을 엄청 깜빡이셨어. 좀 힘드네요. 안 읽었다고? 아니 이것도 안 읽었어? 그냥 오늘 녹음이 좀 지치셨어. 심야에 돼가지고 좀. 네. 자 하여튼 뭐 네. 우리 듣는 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야라고 하더라도 듣는 분들은 심야입니까 낮입니까 상관이 그렇죠.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예.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듣는 분들께 오늘 조금 혹시 재미가 부족했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만 그래도 끝에 이 노래 또 들으면서 살짝 설마 또 그 노래인가요? 힐링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큐의 노래 봄, 바람 그리고 시. 네. 사실 뭐 다른 노래도 좋은 게 많아요. 뭐 늑대 같은 노래도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저희 녹음 전에 이분 유튜브로 영상도 찾아봤거든요. 인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기타를- 궁금하신 분들은 네.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타를 치는 모습 굉장히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커버곡도 많이 부르시던데. 모두 다 내가 그 기타가 되고 싶다. 야, 너
아니 커버곡도 많이 있으니까. 네, 곡도 많아요. 외국인분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기타를 좀 쳐볼까봐. 이거 하는 것보다 더 그게 빠를 것 같아. 네, 봄바람 그리고 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과 이 정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